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텝입니다. 저는 오종관이고요. 오늘도 대단한 멘토분을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컨설팅과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가깝지 않고 먼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그 멘토님을 모시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멘토님은 김혜수 멘토님이고요. 한번 그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수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JP 모건 뉴욕에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국내 기업을 통해서 몇 년 일도 했었고 이제 MBA를 통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혜수님은 어쏘로 입사를 하셨다가 그다음에 VP까지 하신 거죠? 네네네. 이 IBD를 다니시는 분들의 좀 데이투데이 라이프도 좀 궁금해요. 어떤 일들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건지 네네네. 직급별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이직한 분석을 모두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간단하게는 회사 실적을 갖다 다 모은다든지, 물론 저희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오토메이션이 돼 있지만 그거를 다 포맷화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면 뭐 계산을 한다는 거, 모델의 베이직을 만드는 거, 아니면은 뭐 회사 뉴스를 다 모아서 이제 한 군데로 한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애널리스트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직업인 거예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유의미한가를 점차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 어쏘인 거고, 애널리스트가 진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차 됐을 때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쏘는 이런 장표에 어떤 걸 보여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나가야 하는 직업, 그리고 어쏘가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일한다는 시스템이 맞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라이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뭐 6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선순위를 잘 못 결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 어쏘가 끼어들어서 야 이거는 내 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또 딴 거부터 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거 중요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미팅도 가끔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한두 장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중간 매니저로 가기 위한 거치는 그런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어쏘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 분이 승진을 하셔서 어쏘가 되면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알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지만, 저같이 이제 MBA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애널리스트가 배웠던 것도 빠른 시간에 배우고 이제 거기다가 애널리스트까지 이제 관리하는 법도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MBA에서 어쏘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애널리스트랑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 2년까지. 그래서 거의 그냥 일을 반반 나눠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또 빨리 배우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쏘에서 이렇게 조금 나는 이런 티시스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팀도 뭐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클라이언트한테도 얘기하는 법도 좀 알고, 약간 이런 거를 프루브하면 이제 VP가 되는 거죠. 그래서 VP가 됐을 때 물론 이 밑에 모든 것도 이제 VP가 이제 관장을 다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MD한테 파이널 딜리버러블이 보여지기 전까지 퀄리티 컨트롤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롤이 VP예요. 이제 계산 다 맞게 됐는지, 아니면 앞장이랑 뒷장이랑 번호 맞는지,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다 하더라도 계산이 가끔 다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맞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VP의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는 슬슬 클라이언트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MD가 이제 저희 보스가 CFO하고 맨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밑에 누가 있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트레저러 같은 분까지도 이제 MD가 얘기를 한다고 치면 저는 그 밑에 어시스턴트 트레저러, 아니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뭐 부차장급 정도를 제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끔 콜드콜 할 때도 있고, 가끔 뭐 이메일 보내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뭐 잘 지내니? 뭐 우리는 요새 뭐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요새는 뭐 무슨 생각하고 있니? 약간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비슷한 이 산업에 딜을 했을 경우에 아, 우리가 이번에 이거 했는데 뭐 궁금하면 물어봐. 아니면 이거 한 뱅커랑 연결시켜 줄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나 이런 곳이랑 이제 또 가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라이빗 에퀴티가 얘기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 회사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아, 그래 뭐 들은 거 있어? 라고 하면 아, 들은 건 아니고 니네가 관심 있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피덴셜리티는 유지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번씩 태핑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VP부터는 이제 클라이언트 페이싱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은행에서도 오피서라고 해서 이제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 제일 중요하고 이제 뭐 MD까지 제가 못 해봤지만 MD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클라이언트 아일랜드가 제일 많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출장이 많이 없어졌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MD들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오피스에 안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미팅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D가 그 오피스에 없으면 VP의 롤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퀄리티 컨트롤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VP의 롤이 중요하고 그 위로 갈수록 이제 세일즈하고 이제 네트워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컨설팅이랑 동일하네요. 그죠, 네. 네네. 컨설팅의 PM 역할이 VP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희도 MDP라고 부르는 파트너분들과 MD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뉴욕에서의 뱅킹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좋았던 게 전 세계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딜들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되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컴펜세이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원래 뉴욕 오피스에 있던 분이 런던에 잠깐 1년 동안 트랜스퍼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뉴욕 대비도 런던이 좀 낮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다 보니까 그럼 글로벌에서 뉴욕의 컴펜세이션은 가장 셀 수밖에 없는 그 딜 사이즈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버시길래 그런 얘기를 하실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컴펜세이션 이제 연봉이 있고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제 연봉이 100%라고 한다면 보너스가 또 한 100% 정도 나오거나 이제 뭐 퍼포먼스에 대해서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해요. 진짜 막 얘는 진짜 일도 못하고 막 태도도 별로고 막 이러면은 진짜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보통은 한다라고 하셨을 때 한 80%에서 120% 정도 레인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벌지 브래킷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름이 좀 작은 회사일수록 더 많이 줘요. 왜냐하면 사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티크 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부티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 캐시로 주고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거의 한 토탈 컴프에서 한 25% 30%는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냥 돈 빨리 땡기고 나갈 거다라고 하면 부티크로 가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도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도 나름 이제 이런 퍼포먼스 커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미들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땐 더 심할 거죠.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의 뭐 20% 정도를 스탁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탁으로 주면 이게 또 베스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쏘로 가시면서 이게 2016년 7년 얘기니까 뭐 좀 물가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그때 1.2 밀리언을 3년에 걸쳐서 미니멈으로 개런티 한다를 받고 가신 어쏘 3년차 분도 계셨어요. 이제 어쏘 3년차에서 그게 미니멈으로 개런티 된 거면 거기에 더 얹은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좋은 거죠. 3년 동안 토탈인 거죠? 네, 그러니까 400, 네네네. 그러니까 400K, 그거를 40만 불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보너스도 뭐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으니 퍼포먼스만 좋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긴 하네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런던에 대해서는 스탯을 좀 이미 알고 있긴 한데 뉴욕은 진짜 그 컴pen세이션이 좋긴 하네요. 근데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무슨 다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토탈 컴프,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만 보시고 뉴욕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안 맞아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 47% 정도
세금을 냈거든요. 또 뉴욕시티에 살면 뉴욕시티 텍스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브루클린 사셔도 그 텍스는 동일하고, 그래서 네. 뉴저지에 사시지 않는 이상 뭐 그게 한 7%인가 뭐 또 따로 붙기 네,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뭐 40만 불을 받는다고 한들 거기서 20만 불 조금 넘는 돈이 남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뉴욕은 월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월세가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빌딩이긴 하지만 스튜디오를 막 4,000불에 살고 있고 이런데 스튜디오가 이제 원룸 개념이죠. 네네네. 한국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다달이 나가고 나면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아, 그쵸. 그 드는 비용에 따라서도 또 네, 고려를 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나가서 놀고 하다 보면 슬슬 나가는 돈이 많죠. 또 최근에 본 기사인데 그 구글 신입사원들, 개발자들이 연봉은 다 1억 몇천 대인데 그 구글 근처에 이동식 차량에서 지낸다 라는 게 기사에 나와갖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이제 JP모건 들어갔을 때가 15만 불이 베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1년 차였기 때문에 보너스가 아직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5만 불을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꽂히는 돈이 뭐 한 6, 7천 불 정도, 7천 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럼 6, 7천 불을 받으면 집세가 3천 불이 나가요. 그러고 나면 4천 불이 남는데 그게 400만 원이 당연히 많은 돈이죠. 네. 400만 원, 500만 원 많은 돈인데 뉴욕 물가의 한 끼의 점심이 15불에서 20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빡빡한 거죠. 그래서 저는 베이스 연봉이 20만 불이 되고 나서야 아 그래 내가 이제 매달 저축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많이씩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좀 섰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약간 제가 또 막 엄청 돈을 막 아껴서 나는 여기서 그냥 돈을 많이 모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안 살고 좀 뉴욕에 왔으니까 즐겨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더니 아 생각보다는 좀 나가는 돈이 많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peten스는 되게 좋지만 이 비용 같은 걸 잘 따져서 지역에서 선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에 대한 건 좀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IB 이후에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 IB들을 중심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커리어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시니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VP 앤 업 아니면 ED보다 시니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회사로 많이 가시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펠로톤 CFO 분도 지금 JP모건 출신이시고 원래 펠로톤을 커버하던 이제 뱅커였고 약간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은 아예 저처럼 이제 좀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진로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주니어할 때 가시는 게 좀 용이하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연차가 쌓여갈수록 연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좀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가는 롤로는 이제 corporate development,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략 개발, 전략 사업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아니면 아예 F 트랙, 이제 파이낸스 트랙으로 가셔서 CFO나 트레저러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좀 다르게 프로덕트나 파트너십이나 이런 쪽을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어쏘 때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쏘나 애널리스트 같이 완전 주니어 하신 분들은 이제 PE나 헤지펀드나 뭐 VC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제일 많겠죠. 네네네. 그 컨설팅만큼이나 이 금융을 끝나고 나면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에 그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그 옵션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은 충분히 열리는 회사들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혜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코리안이신데 사실 그 저도 뉴욕 오피스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좀 알고 있는데, 그냥 국적이 한국인데 뉴욕 오피스 취업 같은 데 있어서 크게 뭐 불리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는 비자일 것 같은데, 비자 같은 경우 로터리라서 사실 그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이외에는 불리함은 없어요. 이제 불편한 거는 이제 영어 사용해야 되는 건데, 저만 해도 저는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긴 시간 일하다 보면 뇌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뭔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갑자기 주어랑 동사가 안 맞고 막 이럴 경우가 있어서 가끔은 저도 막 아 잠깐만 기다려봐, 뭐 잘 생각 좀 하고 얘기할게, 약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영어 말고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스트 에이션, 그러니까 뭐 중국,
일본, 한국 이쪽에서 노스이스트 에이션으로 계신 MD가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명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내가 저기에 있는 모습도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분한테 얻을 수 있는 그래도 조언도 좀 있고 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뭐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펌들도 해외에서 PM까지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클라이언트 세일즈를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아시아로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결국은 이 세일즈라는 것 자체가 뭐 똘똘한가 아웃풋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룹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M&A 그룹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다루는 그룹이고 이제 산업, 이제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냥 똑똑하고 나 엑스퍼티스가 확실하게 있으면 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테크를 커버를 하시는 분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옛날 클라이언트 베이스랑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중공업 쪽을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다 무슨 중부에 있어요 회사들이 예를 들면 미네소타 뭐 시카고 이런 데 있는데 그런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중년의 백인 남자분들이고 근데 이제 테크 쪽은 젊은 사람들도 많고 뭐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막 청바지 안 입고 가면 놀림당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는 사실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같이 트래디셔널한 인더스트리에 뭐 일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데서 클라이언트 베이스랑은 조금 공통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요새 IB를 포함한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채용 관련해서 집중하는 이니셔티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는 리테인을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워를 줄이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좀 오래된 이니셔티브이긴 하고요. 두 번째는 디버시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색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넌 코어 스쿨 이제 우리가 아이비리그에서만 뽑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성분들을 많이 이제 리테인 하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아는 클라이언트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니네 팀에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난 너네랑 얘기 안 하겠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이제 법적으로 그 출산휴가를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 폴리시에 의해서 이제 4개월 유급으로 이제 출산휴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너싱룸 같은 것도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저 아는 분도 어소 때 한 명 낳고 BP 때 한 명 낳고 ED 때 한 명 낳고 뭐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성분들이 조인하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PE도 최근에 여성분들을 많이 뽑았는데 그 기저에 LP분들이 펀드가 이 북유럽 펀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펀드들에서 확실히 좀 푸시가 있어갖고 여성분들을 많이 뽑기 시작하는 흐름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네. 뉴욕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것들은 좋았다라는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너 결혼 언제 하니? 약간 이런 스트레스는 없다. 그리고 뭐 밤에 늦게 끝나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퇴근했다. 근데 뭘 먹고 싶어 아니면 뭘 마시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 부족함 전혀 없고 사러 가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뉴욕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한 생필품은 다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슈퍼에서 팔만한 거 있죠. 뭐 버터나 우유나 아니면 뭐 밀가루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다 팔고 요새 같은 경우는 컵라면 파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것까지도 이제 장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도 이제 배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장 보는 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이마트 막 이런 것처럼 배송이 잘 돼서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죠. 뭐 뮤지컬이라던가 뮤지엄 같은 경우도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이 큰 회사를 다니시면 제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회사들에서 매년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메트로폴리탄도 뭐 한 25불 하는데 공짜로 그냥 들어가고 모마도 그냥
잠깐 그 가든에 가서 앉아있다 올까 하면 공짜표 들어갔다 끊어서 갔다 들어오면 되니까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았고, 예, 어떤 데 보면은 뭐 바클레이스 센터 아니면은 뭐 체이스 스테디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운동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들고 있는 티켓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US 오픈 그 스폰서예요. 네네. 그래서 그 티켓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진짜 앞좌석인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지.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되게 부스러기적으로 네. 나오는 네, 베네핏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거 같네요. 네, 오늘 혜수님이 나오셔서 뉴욕의 IBD의 삶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인터뷰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